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3도, 습도는 59%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간은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수신료에서 지출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방금 노래 불렀는데 그것이 시작했는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맞췄는데 모처럼.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새집 감상평.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마치 우리 집이 바뀐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KBS 1라디오 스튜디오 새 집이 단장됐고, 그래요. 어이구, 라디오 정보센터도 이제 한눈에 다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 평론가, 그래요. 첫 뉴스부터 전해주시기 전에 네. 우선 새 스튜디오 예. 애칭부터 하나 좀 정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가지 말자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래요? 네. 대본을 좀 숙지를 하시고. 그래요? 네, 스튜디오 적응 전에 대본을 먼저 적응하시는 게. 대본에 없어 지금. 오늘 새 스튜디오 애칭을 지어달라 미션을 드렸는데 오창석 평론가가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사연을 소개해 달라고 했군요. 그럼 제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님이요. 네. KBS 1라디오 새 스튜디오를 용화대라고 해줬습니다. 용화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용화대로 하겠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용화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대로 용화대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장원에게 또 장원에 준하는 5분에게 4분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도 하나 내고 본 순서로 들어갈까요? 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오늘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입당 소감에서 지난 임기 끝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두렵고 걱정된다. 어젯밤 지인에게 간이 이것만 해졌다고 말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이 이것만 해지다라는 말은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간이 이것만 해지다. 이것. 네. 그럼 간이 오창석만 해지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너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청취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작은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예. 자, 콩에 나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 정답 2글자입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스튜디오 이름을 죄악벗은 스튜디오로 가자. 우리 애청자분 중에 그 필명이 죄악벗은 나의 영혼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애칭 죄악벗은 스튜디오. 알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이름을 ZZ 스튜디오로 합시다. 자로 잰 듯한 중립 스튜디오에서 자 중에서 ZZ. 이게 또 잠이 오는 듯한 ZZ인데요. 네. 자중 스튜디오로 쓰자는 8319번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 오늘 뉴스로 바로 들어가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경기고 동문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대표가 72회, 손학규 대표가 61회라서 11기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나오자 설전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당 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반대한다. 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이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때 손학규 대표가 그것도 법이냐라고 화를 불같이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패스트트랙 때 그 충돌 빚어진 상황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그때 대안을 제대로 내놓았다면은 뭔가 토론할 만한 대안을 내놓았다면은 충돌까지 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국당이 무슨 안을 내건 말건 우리는 그냥 진도 나가겠다. 그랬던 것이었나 돌이켜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고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야 사당에서는 한국당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혀 협상할 수 없는 안을 들고 와서 분위기만 흐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의원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모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 6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부터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면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내년 같은 경우는 513조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나눠서 심사를 하려면 약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더 세심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600억 미만은 사실은 정말 흔히 말하는 늘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직업 공무원이 그냥 올려도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잖아요. 네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낙동강 옆에 있는 낙동고등학교를 낙동고등학교. 네. 그 저기 유명한 선배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오창석 씨만. 네. 네. 그래요. 그 동문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 오창석 씨라도 좀 성공해야지. 그래도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KBS 1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한번 라고 해드려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좀 미묘할 것 같긴 해요. 후배긴 하지만 늘상 그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 또는 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정작 총리나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대선 경선만 3번 했지만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당대표 사실 처음에 민주자유당으로 손학규 대표가 정계 입문을 했었는데 서강대 교수하다가. 네. 예, 맞습니다. 이제 93년 광명으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쭉 왔으면 보수 1야당의 당대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간에 당적 변경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좀 약한 정당에 있죠. 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서울 성동고등학교인데, 네. 야 주로 이제 말로써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보니까 돌아가신 하일성 해설위원도 네. 예, 출신이고 정진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 잔이윤 씨 이분도 있고 그리고 정범구 전 국회의원도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독일 대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호성 배우도 있고 그리고 말로 하는 직업 판사. 성창호 판사도 계시고 네. 김용민 씨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류근찬 전 KBS 앵커 네. 정치인 이분도 저희 자유선진당의 의원으로 활동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말로 하는 예, 그래서 오랄스쿨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저 낙동고등학교도 빨리 대성해야 되겠네요. 오창석 씨가 총대를 메셔야겠어요. 네, 역사가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적지만 그래도 저를 한 명 배출했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씨가 뭐 대단하다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찾아보면 있겠지 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또 자유한국당이 막말 논란에 또 휩싸였는데요. 네. 김재원 의원이 지난 11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네. 친문 독재학법 파헤치기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하러 올 때 택시를 타고 오셨나 봐요. 네. 택시를 탈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내가 죽기 전까지 정권을 안 뺏기겠다 이렇게 정권을 사수하겠다, 수호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더니 택시 기사가 의원님이 틀렸다.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니냐.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까짓것 이렇게 대답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고 택시비를 10만 원 주고 내렸다는 이야기도 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또 앞에서도 다뤘었고요.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낙연 총리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결정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11월이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예비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되니까 네네. 내년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인준 절차에 또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선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11월 말에는 차기 총리가 어느 정도 물망에 올라야 되고 네네.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의 입장 또는 진로도 확정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직자로 일하면은 어느 시점 지나면은 출마를 못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아마 1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이내에 어떻게든 사퇴 시한이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왜냐? 4월 15일에 총선을 치르게 되니까 석 달 전에는 그만둬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1월 15일까지는 어떻게 뭐 가타부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총선 나간다는 거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또 만인이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에게도 필요한겠지만 민주당에게 정말 절실한 카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게 나오고 뭐 차기 대권 지지율 1위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원내로 들어와서 또는 비례대표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 1번지인 종로로 가서 싸워서 이겨서 와야 된다. 또는 조금 이길 수 있을 만한 험지에 나가서 또 쟁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길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은 본인 지역구에 매이지 말고 어려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낙연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구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호남 지역으로 나가면은 사실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에이, 거기로 나가면 너무 모양 빠지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말이 대권 주자인데. 그렇죠. 네. 거기 또 나간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지역구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이제 절반을 막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긴 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가 간판에 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뭐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또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대권 주자여야지 그렇지 않은 비대권 주자가 선거의 간판이 된다면은 저쪽 자유한국당 쪽은 아무래도 차기 대권 주자 그 군이라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전면에 나설 텐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낙연 총리가 아무래도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 대선 후보급이 얼마나 참여해서 그 선거 분위기를 띄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역별 선대본부장을 하자. 그래서 TK 지역은 김부겸 의원, 그리고 PK 지역은 김영춘 의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선대본부장을 해서 전국적인 분위기를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도 대권 주자급입니까? 일단은 PK 지역에서는 이제 맹주로 일단 3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가 1인당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인당 지급액이 최고 158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전년 대비 8만 6천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내 임금 지급을 가능한 사람, 그리고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구직 활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요. 그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업 급여를 이제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역대 최고다. 그래서 복지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구직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34살인데요. 네. 제 친구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이직이라든지 퇴직을 고민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40대 전후면 자신이 회사 내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30대 중반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걸 단순히 구직급여 혜택자가 많다고 해서 사회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많은 사장님들은 필히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고용 관계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를 붙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이야. 야, 뭐 너희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 사단병력으로 있어.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는 사장님들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도 야야 너희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들 사단병력이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비단 뭐 노동자들의 지위와 처우가 강화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노동자들이 뭐 월급 받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노예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사가 비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스튜디오에서 만나겠네요. 라디오 정보센터 오늘 누가 들어오셨는지 보니까 정한나 씨죠? 네, 정한나 씨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절반 임기 국민들께 더 낫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민부론, 민평론 자료집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만찬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국정을 바꾸셔야 한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의원총회를 앞으로 4주간 매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경제 성장률 2.2에서 2.3%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민들은 513조 5천억에 달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상습, 막말, 그리고 만취 운전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애결위원장을 사퇴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막말에 대해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형석 최고위원 발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연단에 오른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여당의 장기 집권 음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 과거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내가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빼앗긴다고 말했다는 점도 들었는데, 김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북한 방문 당시 했던 말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남북 교류를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하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기사가 이래요. 에이, 그거 의원님 틀렸습니다. 에이, 그래? 의원님 틀리십니다. 아니,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이내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그리 이야기하래요.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도.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 기사의 말이 마음에 들었던지 10만 원의 택시비를 쾌척했다는 김재원 의원.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겠습니다. 택시비. 한국당 당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재원의 막말 정치 역사는 이뿐 아닌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했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열었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입니다. 의성이 지역구인 김재원 의원도 참석해 격려사를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음주사고 얘기를 꺼냅니다. 2005년도에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좀 봐주소이 했기는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가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한 분 하면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시거든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깁니까? 그러나 압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사람을 일컬어 세금 도둑이라고 말한 점. 2015년 1월.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의 유튜브 이용 정치인에게 주는 상을 받았는데 관련한 JTBC 보도. 소통과 정책 부분 최우수상은 김재원 의원이 받았는데요. 이분은 뭐 총을 들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인사말이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역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시각에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방송을?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지 말라. 편파적이다. 말라는데 소통 최우수상인가요? 포상금은 얼마였을까? 혹시 10만 원? 신문 보기만 해도 고문 어젯밤 먹은 소주 못난 이내 친구 신세한 탄에 옷을 입고 살다 보니 라면만 보여 달려 눈물이 적금 날려 그래도 멀리 버텨 어떻게 되나 버텨 그래 날 때까지 살려 땡치면 끝날 목숨 부지런하게 살려 내 멋대로 사는 세상 나도 막이해 귀신은 정말 뭐하나 이제는 날 좀 걷어가오 귀신은 정말 뭐하나 당장 나와 일하지 못할까 귀신은 뭐하나 이런 애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하나 이런 애 안 잡아가고
6시 반 됐네요. 크라잉넛의 귀신은 뭐하나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뒤에 들으신 노래였어요. 자, 앞서서 저희가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퀴즈 문제의 정답은 바로 콩알이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에게 간이 이것만 해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 다 아시는 대로 콩알입니다. 콩알.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셨는지 보겠습니다. 2836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스카이 콩콩입니다. 자, 이승옥님. 1부 때는 김용민님의 목소리가 맑고 중후했습니다. 스튜디오 이름을 맑고 정의로운 소리방으로 하시죠. 네. 네. 이게 아니었죠? 참. 예. 정답은 콩알만 해지다. 맞추셨어요. 네. 이승욱님. 네. 정답을 보내셨는데 제가 땡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2750번 쓰시는 분 콩알이 아니라 나토. 네. 자, 그리고 2456번 쓰시는 분 간이 고래등만 해졌다. 고래등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8027번 쓰시는 분 답 콩알. 어제 휴일 콩 수확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정답이네요. 아이고 보람 넘치셨겠습니다. 자, 그리고 6652번 쓰시는 분 정답 깨알. 자, 0661번 쓰시는 분 정답 콩알. 저녁 시간에 운전하는데 여보 전조등 켜지 않은 차가 많습니다. 방송 좀 해주세요. 네, 전조등 좀 켜시기 바랍니다. 전조등 켠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네, 전조등 지금 켜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운전자분들 전조등 안 켜신 분, 저기 충정로 빨리 켜세요. 네, 자 콩알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길 정체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창원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버스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북창원 나들목에서 창원 분기점 5km 사이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입니다. 천안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일대로 혼잡하고요. 이전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시흥 방면으로 송산 마도 부근에서 밀리고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면으로 동수원 부근과 부곡 부근,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김포에서 송내 사이 14km 극심한 정체입니다. 이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보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 부근에서 송내까지, 노지 분기점에서 김포 부근, 더 가서 자유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그래요. 자, 역시 집은 새 집이 좋습니다. 여기 좋아졌는데 정말. 스튜디오가 아주 깔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수십 년 만에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요. KBS가 뭐 돈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MBC나 SBS 가보면 네. KBS 이 녹화 장소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네, 여기가 네. 제일 안 좋았거든. 예,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요. 근데 다시 공간을 재구성하니까요. 이렇게 넓은 공간인지 몰랐어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좋아진 환경만큼 너무너무 좋아진 방송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 정의당에 공식 입당했는데 박원석 의장님, 이 영입 사례 중에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네. 오늘 뭐 입당식에도 그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이 공식적인 입당식을 하기 전까지 이미 네. 보도가 나갔는데 이제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 특히 이제 19대 국회 말미에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그런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그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당을 옮긴 만큼 어쨌든 좀 신중한 그 언행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저희도 좀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근데 입당의 변이나 이런 메시지 얘기하고 질의응답도 했거든요. 기자들하고. 네. 근데 뭐 전혀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4년 의정 활동을 한 그 죄송합니다. 4년 의정 활동을 한 그 경륜. 경륜을 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 토요일자로 임기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 국정수행평가 매우 궁금한데요. 박시영 대표님. 예, 보통 이제 지난주에 주말 끼고 방송사나 그 언론사들이 네. 일제히 2년 반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쏟아냈어요. 네네네. 방송 3사는 물론이고 뭐 MBN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뭐 다 쏟아냈는데 네네. 대개는 2년 반 평가해 보니까 긍정 부정이 뭐 비슷한 저기 방송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느낌을 좀 줬고요. 네.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갤럽 조사나 여러 조사들을 참고했을 때 분명 지지율은 1위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남은 이제 임기 2년 반 동안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긍정 평가가 44.5%.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하면 3.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네네. 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그 전에 비해서 3.1%가 증가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사 조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조사가 그 리얼미터는 이제 자주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방송사나 이런 여타 언론사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지난 2년 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질문하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차이는 싶은데. 있고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 못지않게 또 이제 많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리얼미터 방식, ARS 중심의 조사 방식은 정치 고관여층 위주의 응답들이 좀 많이 표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다. 주로 보니까 중도층에서요. 6.9%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계층별로 보면 20대, 30대, PK, 호남, 서울 이런 지역과 연령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정책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모병제, 군 모병제, 그리고 이제 자사고 일반고 전환, 흔히 말하는 자사고 폐지,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보수 통합의 흐름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국정감사 운영위 과정에서 강기정 수석의 좀 언성이 높아서 파행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 전에 또 이제 북한에서 방사포 발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KDI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들이 좀 터지면서 중도층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어떤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정부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일 수 있는 이슈들이나 또 언론 보도들이 부정적 언론 보도들이 많았던 한 주였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이 끝난 이후에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르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건 이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올랐다 해서 혹은 조금 내렸다 해서 그게 뭐 큰 흐름에 네. 큰 추이의 이상을 보이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정점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이를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주말에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청와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야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자리를 갖고 또 전국에 관해서 이런저런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대체로는 좀 긍정적으로 여론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19일 날 지금 대국민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 이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조금은 이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에도 아마 여러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의원의 막말 논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정의당 부대표가 직접 촬영을 했던데요. 그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중앙일보가 기성 여론조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문 대통령 그 대선 때 투표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과다 대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너무 부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중앙일보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을 하면 집권 그 세력의 이념 성향에 맞게 사람들이 좀 움직입니다. 무슨 이야기했냐면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주관적 이념 성향 물으면 내가 보수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중도에서 보수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중도층 일부는 또 나는 진보다 이런 진보층으로 많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투표 행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히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이긴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예전에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하면 그 뒤에 조사를 해보면 박근혜한테 투표했다 이런 사람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일보에서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투표층이 샘플에서 과다 포집된다는 거는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이 응답 경향이 그러니까 양쪽이 이념적으로 양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응답률이 확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 양쪽에 있는 분들이 그게 아마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뭐 서초동하고 광화문으로 대표되듯이 일종의 이제 진영 간의 대결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여론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패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뭐 문재인 대통령 투표층에 대한 뭐 과다한 그 샘플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론조사는 시기나 기법 혹은 뭐 어떤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콕 찍어서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여론조사가 틀렸다, 뭐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여론조사의 특성을 간과한 이제 그런 지적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의 조사의 정확성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는데 과거에 2, 3년 전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중앙일보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상번호라고 하는 일명 안심번호. 이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선관위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모집단의 대표성이 굉장히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표본 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졌고요. 과거에는 휴대폰 DB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도 많았고 그다음에 무슨 리스트 후보 측에서 주는 리스트 조사 이거는 몇 년 전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선 조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믿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면도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제 오늘 공표한 것이 있는데 이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38.4, 자유한국당 28.6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과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한국당만으로는 열세지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쳤더니 이
민주당보다도 4.6%포인트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서울은 나왔고 부산 경남 지역은 4%포인트 더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더하기 바른미래당. 아니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만약에 합칠 경우 그 두 당의 지지자들이 다 1 더하기 1이 2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1000명 조사를 할 때 네. 소지역별 특성을 너무 그거를 깊게 해석하면 유미하게 해석하면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명 조사한 건데 큰 1000명, 1000명에 대한 전반적인 오차 범위고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의 3.1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남녀 간, 뭐 연령별 크게 한 샘플이 한 200명 정도 넘는 그런 데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막 PK 100 몇십 명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례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표본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바다. 이게 바로 이제 중앙일보가 이거 보수 정당은 통합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다룬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통합했을 때를 전제하고 그걸 가정하고 질문을 던져서. 통합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상 있을 수 있는 질문이고 답변인데 그게 아니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민주당보다 높다.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적절한 비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말이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당의 지지자들이 그 두 당이 통합했을 때 지지자들의 지지 심리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전제해 놓고서 그게 비교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똑같은 척도로 조사했는데 두 당의 격차가 뭐 SBS, KBS, MBC 조사, MBN 이런 조사에 비하면 두 당의 격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는 더 벌어져 있다. 두 당의 격차가. 자, 저희가 또 여론조사를 언급했으니 또 이제 거기에 합당한 개요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그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의 응답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5.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이 10%, 나머지는 이 자동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자,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이었고요. 통계 보정도 있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 조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선은 205명, 무선은 795명인데요. 평균 응답률은 13.4%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대표들을 만찬 자리에서 당대표들의 설전이 있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야당끼리 다투는 모양새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대통령과 담판 뒤 뛰쳐나왔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홍준표식 정치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심 대표가 거기 다녀오셨으니까 그때 이제 정황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참 이제 다른 현안들 얘기하다가 이제 선거제도 얘기를 정동영 대표가 먼저 꺼냈고 검찰 개혁하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빼놓고 이 논의하는 거 이거 원천무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발단이 됐고 손학규 대표께서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강하게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 심상정 대표 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늦게 대표가 되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5일 날 합의문도 썼었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예 안 나왔다. 논의의 장에 안도 안 냈다. 근데 이제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발칵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손 대표님도 약간 버럭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반응을 하면서 네. 약간의 정말 고성이 오갔는데 대통령이 좀 진정시키고 끝났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그 국민들 보는 앞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느니 이렇게 당 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모인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울 거 가지고 싸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3시간 정도 회담하는 2시간 50분. 1, 2분 정도 언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협치에 대한 서로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게 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짐작을 했는데 네네. 막상 오늘 딱 와보니까 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14조 5천억 원 삭감하겠다. 네.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로 내용들 보니까 저소득층들에 대한 장학금, 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에요. 아니 왜 이런 걸로 점수가 깎일까? 이게 이제 어제 실컷 만났는데. 아니 특히 이제 야당이 예산안 삭감하겠다. 특히 이제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 야당이 되면은 이제 총선 앞두고서 이런 선심성 예산, 혹은 낭비성 지출 이런 거 깎겠다. 이게 이제 관행적인 그런 태도였는데 저는 결국엔 못 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저런 예산, 저소득층 예산 깎으면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예산을 다 목매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예산안이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법정 시한 내에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이 상정됩니다. 네. 물론 이제 한 번도 법정 시한 내에 합의가 안 돼서 원안 상정돼서 통과된 적은 없어요. 긴급히라도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일종의 정치적 주장인데 실제 막상 예산안 삭감은 쉽지 않을 거고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폭 일부 삭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알겠습니다. 모병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의당은 당론으로 한국형 모병제라 그래서 이미 지난 총선에 그 공약을 냈었고요. 지금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제시한 모병제는 세부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 정의당의 방안은 의무 복무 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6개월로 줄이고 그다음에 4년짜리 이를테면 이제 이 전문 병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그 4년의 전문 병사 그 근무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지원하게 되면은 부사관으로 네. 그 이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부사관 됐다가 나중에 장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정예 강군이라는 지금 우리 그 이 병력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집약적인 이 군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모병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군 구조 개편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시기적으로 더 놓치기가 어려운 게 2025년이 되면 이 병력 자원이 급감합니다. 지금도 징병 대상자의 90%를 군대를 보고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면제니 공익이니 이렇게 많이 빠지던 폭이 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2025년이 되면은 지금 한 37만, 38만 유지하고 있는데 30만 대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군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 전투 수행이 가능한 그런 정예 강군 혹은 숙련도 높은 그런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형 모병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공론화 찬성하고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윤상현 의원 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도 저기 그 모병제 지지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예 강군을 위해서 모병제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징병제, 모병제를 섞자 단계별로 네. 이 얘기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실제 어떻게 나왔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반대 53, 찬성 33, 20%포인트 차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쭉 보니까 추세상으로는 그 전에 뭐 15%, 27, 33 계속 좀 찬성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보니까 20대의 반대 응답이 높더라고요. 30, 40대에서는 찬성 응답이 높고,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그런 20대들도 있지만 이미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20대들도 있거든요. 억울하죠. 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20대 층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우리 박시영 대표 말씀하셨듯이 공론화가 진행되면 이 답변 추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네, 아까 금방 말씀드렸고요. 찬반은 저는 그 총선이 정책 이슈가 중심이 되는 선거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병제, 또 교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정년 연장제,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글쎄 말입니다. 이런 정책 이슈가 진지하게 좀 다뤄지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개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치고 들어오셨어요. 자, 이번 조사는 11월 8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8,655명에게 접근해서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8%의 응답률인데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무선 자동 응답을 혼용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전화 걸기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이번 달에는 12월 3일이죠. 그 12월 3일을 앞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또 협상이 있게 되고 또 예산안도 또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산안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은 기획재정부안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안상정입니다. 원안상정이 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3일 새벽엔 통과된다.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님 그리고 박원석 의장님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드님, 새 스튜디오 캐세라 어떨까요? KBS 새 라디오 스튜디오 줄여서 캐세라. 좋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